어, 안녕하세요. 박중태라고 하고 지금 이제 클로봇에서 CTO와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좀 경험 중심으로 제가 느꼈던 바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 그때그때 좀 해드리는 방식으로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처음에 학위를 받고 뭐 삼성중공업 같은 데를 가서 요 배 만드는 회사잖아요. 배 만드는 데에서 뭐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그 물에서 따개비 같은 게 붙으면 이게 운행 속도가 굉장히 늘어서 연료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다 청소를 해서 뭐 가정에 있는 청소 로봇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요거를 만들었었는데 운행은 되게 잘했어요. 근데 중공업 내에서 굉장히 큰 실패 사례로 남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단위 회사잖아요. 몇 천억짜리 산업을 해야지 왜 니네 몇 100명 가까이 붙어서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있냐 뭐 이런 소리를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생각보다 저는 자율주행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게 조금 머신들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이따가도 잠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LG전자를 가서 전자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일을 좀 할 수가 있으니까 가서 근데 운이 좀 좋아서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이제 좀 본업에 맞는해서 그 인천공항 로봇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이 증거 자료로 더 웃긴 사진도 있는데 요거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클로봇에 와서 그 연구소장도 하면서 제가 뭐 인터뷰도 봐서 채용도 하고 팀도 빌딩하고 이런 작업들 했는데 여기 왜 이제 이렇게 물음표라고 했냐면은 저는 이제 그 11월 달에 이제 저도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상황이 똑같다는 걸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회사들 저도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뭐 이렇게 평생 직장도 없고 그다음에 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자료를 그냥 대충 준비한 건 아니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로봇이 여기에 다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전통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매니플레이터도 있고 요새는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쁘게 나와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닭 튀기는 로봇, 뭐 커피 따라주는 로봇, 뭐 그런 거서부터 그다음에 잘 보여지진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요새는 기름값이 많이 싸졌는데 기름값이 굉장히 비쌀 때는 바다에 있는 데서 땅을 파서 석유를 뿜어내고 그런 시추 작업을 하는데 사람이 심해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많이 했었던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수중 로봇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저도 이런 거를 이제 배 만드는 회사 가서 배운 건데 이런 뭐 수중 잠수함, 뭐 수중 무인 로봇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는 국가들이 있고요. 이거 뭐 전통적으로 뭐 안내 로봇들은 예전부터 많이 해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국 달파 챌린지 가서 우승한 이런 휴머노이드형 로봇, 무인 자동차. 그다음에 요새 뭐 제 생각에는 거의 무슨 로봇 유튜버 1호 같아요. 뭐 나중에 그렇게 남지 않을까. 이게 뭐 많이 보잖아요. 이런 개로봇. 뭐 전시도 돼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서 가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무인 트랙터, 뭐 드론, 그다음에 이렇게 웨어러블 이렇게 입어서 뭐 좀 걷지 못하시는 분들을 걷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힘을 더 좋게 해서 이런 다양한 진짜 로봇들이 있는데 이 로봇 분야를 제가 다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가 좀 되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는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모르는 거고 경험해 본 건 굉장히 잘 알지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로봇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요새로 보면은 이송 로봇이 거의 트렌드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제 이송 로봇은 뭐 곧 열릴 시장이다.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뭐 안타깝지만 이게 중국산 로봇인데 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2,000대 정도가 이제 디플로이가 됐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이걸 수입해서 판매하는 뭐 유통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런 회사랑 그다음에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회사에서 이걸 레스토랑에다 쫙 뿌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기가 잘 맞아서 잘 됐고요. 2,000대 정도가 팔린 거고, 요거는 이제 뭐 LG에서 이렇게 병원에다가 하는 이송 로봇들,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모터를 많이 만들어서 잘 이렇게 성장하신 상장사 국내 로보티즈라는 회사에서 야외 배송 로봇도 하고 있는데 이건 상용화도 아직 안 됐어요. 아직. 근데 이제 이게 곧 열릴 시장이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뭐 무거운 짐 나르고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자동화 AMR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송용 로봇으로 다 나르고 무인 지게차들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게 아무래도 확실히 지금은 트렌드가 맞아요. 그래서 로봇 하시는 뭐 엔지니어들이 많이 예전에는 매니플레이터를 하셨던 분들도 이런 이송 로봇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AI를 하셨던 분들도 이송 로봇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산업이 지금 여기에 너무 집중이 되니까 이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뭐 요새 기술적인 트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앞선 강연에서도 뭐 로봇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성장은 해왔어요. 계속 한 2005년부터 성장을 해왔는데 그 그래프보다는 좀 이렇게 조금씩 낮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무래도 예측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이게 동영상을 틀려면은, 요거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뭐 아마존에서 이제 키바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봇이 수백 대가 막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나르고 이렇게 옮겨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유통 시장에서도 하는 회사에서도 지금 저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로봇들을 실험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단 중국산 로봇들이 굉장히 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기려면 로봇도 싸게 만들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품질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태동기고 기회가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시장을 중국의 저가 로봇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보시면은 이제 뭐 요런 거 뭐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요새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 KT에서 이제 뭐 로봇이 도대체 로봇 하는 사람들 맨날 고민이 로봇을 도대체 어디다 넣어야지 이게 쓸 수 있을까? 이걸 누가 사줄까? 이런 고민이거든요. 쓸데없이 동영상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 사실은 2007년에 이제 다 찍은 동영상인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이나 2007년이면은 14년 정도인데 그때나 기술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때는 안 됐고 뭐 지금은 막 저런 배송 로봇도 나오고 서비스 로봇도 막 2,000대씩 막 깔리고 이제 이러는 이유를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한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뭐 딥러닝이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도 나왔지만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로스라는 어떤 그런 초보자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로봇 OS라는 그런 플랫폼이 나온 것들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픈소스를 공개해가지고 이제 기술의 상향 평준화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달려있는 뭐 라이다 센서라고 이렇게 빔을 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는데 이제 그런 센서들이 많이 가격이 하락이 됐어요. 근데 왜 그냥 하락이 됐냐? 로봇 때문에 하락이 된 건 아니고 자율주행차 시장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들어가는 센서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그럼 많이 찍으면 사실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이제 센서의 가격 하락도 발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시장이 열리고 로봇으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네.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니거든요. 기업을 만든 이유는
물건을 팔든지 서비스를 팔든지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된다고 봐서 시장에서 돈을 풀고 채용을 하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어떤 순환고리처럼 돼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제가 경험해본 때보다 가장 지금 활발하게 이제 로봇 시장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되게 좀 아까 뭐 제 이력 얘기하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2015년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2015년에 이제 LG전자로 이직을 했는데 그때 가서 처음에 가니까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드론을 취미처럼 이제 만드는데 다 그냥 DJI가 석권을 했잖아요. 개인용 취미 시장. 근데 그때도 대기업에서 드론도 우리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 그래서 드론을 만들래요. 그래서 드론도 만들고 뭐 드론 조종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드론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때 로봇에 오면은 드론을 전시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이제 이렇게 중첩 기간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왔냐면은 협동 로봇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닭 튀기고 뭐 커피 뭐 따르고 뭐 이렇게 요리하고 그런 것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꾸준히 이런 이송 로봇들은 요 사이사이에 계속 있으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압도적으로 AMR 뭐 이송용 로봇 뭐 나를 따라다니는 로봇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나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드론이라고 생각하면은 난 드론을 좋아하니까 드론을 만드는 어느 큰 기업에서 드론을 만드는데 그럼 나 저기를 가야 되겠다. 그럼 난 드론을 계속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계속 변해요. 사실은. 그래서 드론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만 보고 회사를 선택하거나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봇이라는 게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이게 시장이 어디가 더 큰지를 계속 기업들은 찾기 때문에 아이템은 바뀔 수 있는데 로봇이라는 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함축할 수 없지만 결국 핵심은 이동과 조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로봇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 사람 귀찮은 거 대신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이동하고 조작이 안 되면 사람 대신 뭔가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동과 조작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기술들은 사실은 내재어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뭐 드론도 계속 공중에 떠 있으려면 호버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바닥을 보면서 자기 위치를 계속 체크해가지고 계속 떠 있는 기술, 모터를 제어하는 기술. 로봇도 여기 다 이 축마다 모터를 제어하는 기술. 뭐 얘도 바퀴를 다 제어해서 얼마나 정확한 위치까지 가는 기술, 인식을 잘하는 기술. 다 그거는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로봇을 바라보실 때도 어떤 아이템을 보고 내가 직무를 선택한다기보다는 내가 로봇에서 어떤 기술에 대해서 무엇을 더 하고 싶고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요 장표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이제 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그래도 그냥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이런 뭐 직군별로.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사실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원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로봇을 하면은 당연히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뭐 로봇 기능 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설계 및 제작하고 뭐 어떤 로봇을 양산하기 전에 이 로봇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프로토타입들을 개발해야 되고 뭐 테스트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 안에 제가 사실은 뭐 전기전자 이런 직군도 좀 같이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뭐 회로 설계도 해야 되고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런 전기전자적인 연결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표준화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이 로봇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다 형상들이 다르잖아요. 위에 베이스는 다 똑같지만 이게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이 뭐 항상 뭐 후배들도 저한테 그런 고민을 해요. 이거 하드웨어만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하드웨어만 보더라도 사실은
요 로봇 베이스 하나 만들지만 위에 다 특장들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했겠지만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집중을 많이 하는 분위기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쪽에 많은 관심이 쏘이지만 결국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할 일들도 이제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넣은 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산업에 대한 것들로 좀 추격을 했는데요. 요런 물건들 다 잡고 나르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아마 요런 로봇 팔 같은 거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몇십 년 동안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많이 정형화가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부품들이 굉장히 파트가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잡고 그러려면 이런 사람으로 따지면 핸즈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그리퍼 설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설계를 잘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비싸게 잡을 수 있게 만들면 아무나 만들죠. 근데 결국 다 이 로봇 산업은 돈이거든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얼마 만에 1,000만 원을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 언제부터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리퍼 설계들, 이런 설계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 분야들이 확실히 남아있고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넣고, 사실은 제가 하드웨어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좀 너무 방대하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넓은 분야를 하시죠. 그래서 뭐 그냥 이 그림을 하나하나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제 이 로봇에 들어가는 어떤 제어나 이런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로봇이 혼자만 해서 다닐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배송 로봇 같은 거를 할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로봇이 뭐 나중에는 정말 손이 나와서 이렇게 눌러서 타겠죠. 근데 그렇게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마 1억이 넘어가는 로봇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구성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로봇을 누구한테 팔지도 못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현재로서는 뭐 규제는 둘째 치고 엘리베이터 제어하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하고의 미드웨어를 만들고 그거를 통신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만들고 로봇에서 이 관제와 이 미드웨어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연동을 하고 그걸 인테그레이션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뭐 어떤 프론트 엔드, 백엔드 뭐 이런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산업마다 어플리케이션마다 조금씩 다른 거죠. 예를 들어 물류 창고에서 물류를 관리하는 WCS라는 그런 창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어도 로봇을 쓰려면은 로봇을 관리하는 뭐 RCS라는 시스템과 또 연동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쪽에 대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로봇을 하시다 보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걸 확장시켜서 지능 체계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꼭 소프트웨어만 하면 로봇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로봇이라는 건 인테그레이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보틱스 엔지니어의 이제 역할인데요. 요 동영상 좀 이렇게 이거 누르면 틀어지나?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로봇들이 그 무언가를 이렇게 잡아서 내려놓고 하는 건데요. 로봇 자체를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발전이 돼서 로봇 제품을 사면 이제 티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금방 되거든요. 사실 이제 근데 그 부분이 뭐 엔지니어가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보다 이제 3D 비전 시스템을 인식해서 뭐 요런 물체들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 이 로봇이 얘를 어디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정보를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딥러닝을 통해서, 예전에는 머신 비전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뭐 학습을 통해서도 하고 뭐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도 하고 제어 기법을 통해서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 그런 로보틱 엔지니어들의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산업 분야에서 조금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런 제어 이론이나 학습 이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뭐 그냥 경험해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학부 졸업하고
동아리 생활했다고 이걸 다 경험해 볼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석박사 이상의 이력을 좀 요구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어랑 이동이 결국 로봇에 이제 뭐 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왼쪽에 나오는 요런 것들은 이게 뭐 슬램이라는 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센서로 지도를 만드는 기술이고 뭐 이것도 학습 기능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물체들이나 옷 같은 것들을 다 인식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모션들을 제어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로보틱스 엔지니어의 일인데 이게 그냥 이제 소프트웨어만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쟤는 바퀴 2개 달린 애로 하지만 뭐 바퀴가 자전거처럼 이렇게 3륜차처럼 생기려면 이렇게 기구학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어떤 기구적인 특성도 이해해야 되고 저게 만약에 사족보행이면 사족보행에 대한 컨트롤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계공학적인 그런 지식도 좀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좀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분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좀 돼서 라이브러리들을 잘 활용을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서 경험을 쌓는 분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저는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다녀보면서 좀 그냥 제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중공업 계열 같은 데 가시면은 이제 저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고 막 그런 화려한 로봇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머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계 장치를 만들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제어해가지고 막 용접도 해야 되는데 용접이 그냥 네모난 거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 만드는 것 같을 때 이렇게 곡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곡을 만들어준다든가 굉장히 어려운 제어 기법들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조그만 로봇들이 아니라 굉장히 큰 장치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난 조그만 로봇 하는 게 지겨워서 청소 로봇 하다가 또 오신 분이 있어요. 큰 로봇, 큰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큰 산업에 쓰이는 일들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좀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 있어요. 중공업 계열은 이게 배가 이렇게 만드는데 몇 달 만에 못 만들거든요. 2년, 3년씩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거를 바라보는 것도 좀 시간을 충분히 주고 프로젝트 연속성을 주는 거죠. 한 6개월 해봤는데 안 돼. 접어. 또 새로운 거에. 이렇게 하지는 않는 좀 특성이 있고요. 이제 전자계열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이게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최신 기술들을 빨리 개발해서 적용해보고 할 수 있는 개발 기회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뭐 주변하고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스타트업은 이제 제가 좀 해보니까 이게 참 쓰면서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직무와 기회라고 썼는데 체계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역량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가르쳐 주면서라도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까 어떤 이동로봇의 슬램 같은 것들을 그 대기업 같은 데서 가면은 그 뭐 학위 받고 온 사람이 해야지 뭐 이렇게 졸업하고 온 사람이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이 할 수 없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또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상쇄가 되고 어느 정도 기회가 좀 제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은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명확해요. 뭐 드론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매니플레이트의 어떤 그 뭐 푸드 봇을 만들겠다고 하는 뭐 업체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 업체는 그것만 이제 파는 거죠. 그 스타트업은. 그러면 거기에 특화된 것들을 계속 뭐 대기업처럼 해마다 아이템을 바꾸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질문을 제가 읽어야 되는 거죠. 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학사 졸업생의 경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어라는 거는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가 한 언어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는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의 언어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 프로젝트를 볼 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C만 할 줄 안다고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C 언어로 모든 걸 다 짰는데 함수 하나에 10만 줄짜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도라는 가요. 뭐 도라는 가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일단 언어를 먼저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랭귀지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분석을 해서 프로젝트에 이때는 뭐 자바스크립트 쓰는 게 맞고 이때는 C++ 쓰는 게 맞고 이때는 파이썬 쓰는 게 맞고 이런 걸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강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야를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듣지 못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고 주행이랑 관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어떠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로스나 그런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런 기술들을 조금 습득하시면은 좀 더 유리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